경기 동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 동탄 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통행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여성의 비명 소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다급한 외침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여성. 그런데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두 손은 결박됐고 머리에는 검은 천주머니와 헬멧을 쓴 채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여성. 통행로에서 범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지만 현장에 흉기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19 구급 활동 일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날카로운 흉기로 얼굴, 머리 등이 10여 차례 공격당한 걸로 보이는 상황. 범행 직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다는 남성. 경찰은 급히 아파트 내부 CCTV를 확인해 그가 도주한 집을 특정했고 119 구조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나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상황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한 후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고 합니다. 문 개방했을 때 정면에서 이제 용의자분이 이제 목을 메고 있던 게 바로 보여가지고 돌아가셨구나 그런 얼굴이셨습니다. 이미 집안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였다는 남성. 남성이 찾은 것은 그가 살해한 여성이 세입자로 살던 집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관계였던 걸까? 남자친구가 죽인 거예요. 범인은 바로 은진 씨의 전 남자친구였던 34살의 이 씨였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쾌활했던 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은진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4월 무렵이라고 합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고타가 너무 심하고 칼을 가지고 협박하고 때리고 애를 죽이려 하고. 전 남자친구 이 씨의 폭행과 협박으로 그와 동거했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 숨어있는 상태였다는 은진 씨. 이 씨는 피신해 있던 그녀를 찾아내 함께 거주한 집으로 다시 끌고 간 겁니다. 사전에 납치하기 전 새벽에 이미 답사를 갔다 왔어요. 오피스텔에. 우편물로 호수까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아침 일찍 갑니다. 아마 외출하러 나오셨던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납치해서 자기가 쓰고 갔던 헬멧을 고인물한테 씌우고 결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살던 곳으로 와서 이렇게 사건이 나게 됩니다. 이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은진 씨를 강제로 태우고 두 사람이 동거했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때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은진 씨.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이 씨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았고 통행로에서 은진 씨는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 씨가 남겼다는 유서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대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는 은진 씨 가족들과 함께 두 사람이 동거했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인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씨의 메모와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로프들이 눈에 띕니다. 저희 케이블 타에 올려져 있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칼 가는 건가 보다 이거. 이 갈린 흔적이 있네.
부엌이 아닌 방에서 칼 가는 도구가 발견이 됐고 옷장에는 비어있는 칼 상자까지. 이 씨는 이 집에서 홀로 지내며 범행을 계획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둘러보던 중 작은 방 한쪽에 놓여있던 컴퓨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네. 은진 씨의 동생이 컴퓨터에서 아주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씨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은진 씨 컴퓨터에 남아있던 이 씨의 유서는 12장인데 각각 은진 씨 부모님에게 남기는 것과 은진 씨에게 남기는 것, 그리고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유서를 천천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은진 씨를 도와달라고 적는 글이라며 시작한 유서엔 2017년 두 사람이 만난 과정부터 동거를 하게 된 계기 및 헤어지게 된 과정이 이 씨의 입장에서 적혀 있습니다. 유서엔 지난 3월 3일 은진 씨가 집을 나간 얘기도 적혀 있는데 그는 그날의 상황을 폭력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3일 은진과 헤어졌다. 7년간 살아온 촉이었을까. 나는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고 은진은 요리사 일을 병행하며 나와 살면서 가본 적 없는 모텔을 모르는 상대방과 드나들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은진 씨에게 새로운 남성이 생겼고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성에 대한 얘기는 은진 씨 부모님에게 남기는 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은진 아버님, 어머님, 이번엔 부모님이 은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손님이었던 남자와 같이 살며 그 손님이 금전이나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씨의 유서에 등장하는 그 남성이라고 말하는 조 씨. 그는 자신을 은진 씨의 사건 당시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과 은진 씨의 첫 만남은 이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만남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그 가을쯤에 은지 씨 원래 일하는 그 식당을 가게 됐었고요. 제가 실수로 은 씨한테 그 소스를 툭 쳐서 옷에 묻히게 됐으면서 너무 죄송해서 연락처를 드리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었고요. 괜찮다고 하셨고 12월 말쯤인지 1월 초쯤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얘기를 나누게 됐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은진 씨를 만났다는 이 씨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조 씨. 점점 서로 호감을 갖게 됐지만은 은진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그늘이 있는 것 같아 은진 씨를 계속 설득했다는 조 씨. 올해 2월 처음으로 그녀가 비밀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 피의자가 어마무시한 협박과 폭행을 했고 거기에는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동생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은진 씨가 이 씨로부터 탈출한 후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작성한 진술서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술인이 이 씨로부터 폭행을 처음 당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0년 아니면 2021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차 안에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씨가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4년여간 반복돼 왔다는 이 씨의 폭행. 결국 이 씨의 폭행으로 지난해 4월에는 치아가 부러졌고 7월에는 갈비뼈에 금이 갔던 은진 씨. 여기가 부은 상태, 빨갛게 부은 상태였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입안에 점막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상태로 오셨었어요. 녹음 파일을 살펴보면 이 씨가 은진 씨에게 폭력을 가했던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시키는 일을 은진 씨가 하지 않아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은진 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총 3번의 경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
유가족이 경찰의 대응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지난 2월 23일에 이루어진 두 번째 신고입니다. 그날도 은진 씨의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하고 있던 이 씨와 제발 하지 말아달라며 울고 있던 은진 씨. 그런 상황에서 신고 전화를 받은 지구대 경찰이 갑자기 집으로 방문합니다. 경찰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씨. 경찰이 대화를 위해 은진 씨를 방으로 데려가자 그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라고 할 얘기 있어? 빨리 가라 그래. 내가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말을 다 하는 거야. 만약에 가세요. 결국 이 씨의 압박에 아무 일도 없었다며 경찰을 돌려보냈던 은진 씨.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후 경찰 왔어. 안 해요. 그냥 꺼져요. 이라고 이러면 대화하는데 자꾸 안 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 못해? 나는 그냥 별일 없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그 정도로 떨면서 연기하냐? 내가 좀 불쌍한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안 떨었어. 안에서 얘기할 때 진짜 안 떨었어. 그냥 진짜 그냥 가요 그냥 이런 게 뭐 외식하고 아니 들어가. 아 근데 저 아가리 이거 물어 티셔츠 줘. 그리고 다시 가야 돼. 경찰이 떠난 후 불과 2분 만에 은진 씨는 폭행을 당한 겁니다.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선에 벗어나고 목소리가 안 들리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서 물어봐야죠. 심지어는 집 밖으로라도 데리고 와서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 자리, 그 집에서 같이 있는 데에서 뭐 어떻게 할까요? 그걸 물어봐요. 이날 이 씨에게서 벗어난 은진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그간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석연치 않았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사실혼을 인정해야만 보호가 조치가 더 두껍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누나가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데 있어서 왜 사실혼 여부가 중요한 걸까? 법적으로 교제폭력은 접근 금지 제도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 금지가 가장 실효성이 높으니까 사실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따져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사실혼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 금지든 뭐든 최대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요, 가폭으로 처리가 돼야 더 많이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교제폭력이냐 가정폭력이냐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밝힌 은진 씨. 그날 접근 금지 신청과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보복당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은진 씨에게 민간 경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꼭 필요한 외출을 해야 할 때면 남자친구 조 씨가 사비를 들여 고용한 사설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은진 씨. 은진 씨가 두 번째 신고를 했을 당시 지구대가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과 세 번째 신고 이후 경찰에 미흡했던 보호 조치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화성 동탄경찰서에 수차례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방송을 4일 앞두고 경찰의 서면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2월 신고 당시 지구대 경찰들의 대처에 대해 관련 매뉴얼상 가정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는 주거진의 서로 다른 공간으로도 할 수 있으나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언행을 감안하면 보다 철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답변을 한 경찰. 또한 은진 씨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이 씨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4월 4일에 고소장을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고 4월 17일 고소 이후 보충서를 접수하였으나 이후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지금 도입이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1984년도에 도입된 의무체포 제도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은 반드시 이유를 불문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 온다. 가피해자 분리만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은진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관이 제때 이 씨를 수사에 구속할 수 있었더라면 은진 씨 어머니는 지금 납골함이 아닌 딸의 손을 잡고 있었을 겁니다.